예, 층층계랑 동그라미 볼 건데 두 작품 다 조금 먼저 좀 잡고 가야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강의 7강에 두 작품을 묶어놨다. 전부 다 어떤 연관성 또는 공통성.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됐건 주제적인 부분이 됐건 표현의 측면이 됐건 아니면 최소한 둘이서 뭐 친분이 있었건 작가 둘이서 뭔가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은 뭐 이런 거라든 그러니까 뭐가 됐건 간에 이제 연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작품이 둘 다 이제 가난한 처지, 음, 가난한 처지의 화자가 그죠? 가난한 처지의 화자가 또는 이제 가난한 처지의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대체로 묶이게 되는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 왜냐면은 우리 어쨌든 지금 이 텍스트를 보는 게 학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거잖아. 학교 시험의 문제 유형은 너네들도 잘 알잖아. 두 작품을 묶어서 가와나는 모두 가는 나와 달리 이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텍스트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죠.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결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통, 저런 부분은 차이. 요거 조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1강 1강대로, 2강은 2강대로가 아니라 1강과 2강의 작품들을 엮어서도 있을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요. 그렇죠? 자, 본문 바로 들어가면서 정리해 봅시다. 자, 적산가옥 구석에 짤막한 층층계 그 2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여기 지금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가 공간적 배경 됩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죠. 뭐 그리고 해방 직후를 뭐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 자료에 있죠. 해방 직후다. 자, 그 2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아,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네요. 그럼 화자가 글을 쓰는 사람이네. 그죠? 음.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네. 자,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요 문장에서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인 정서를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했어. 음,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이 정서를 제시하는 거에 있어서 표현상의 특징 한 가지가 보이죠. 뭐가 있냐면 써도 쌓이는 그쵸? 써도 쌓이는 쌍시옷이라고 하는 됐죠? 어, 의문을 반복했어요. 됐습니까? 그냥 이걸 그리고 쌍시옷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할 수도 있어. 특정 의문을 반복하여가 될 수도 있어요. 됐죠?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말 수도 있어요. 문제 없죠. 이거는 이제 효과는 일반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운율감이죠. 그렇죠? 첫 번째로 운율감을 일단 써도 쌓이는 운율감 형성하고 이거와 더불어서 정서를 심화하는 효과도 있죠. 정서 심화. 그죠? 공허감과 쓸쓸함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정서가 베이스에 깔려 있네요. 자, 이것은 내일이면 지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글을 쓰는 사람인데 글을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그죠?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화자가 공허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됐나요? 이거를 유추해 보면은 무슨 얘기냐? 이거 예술행위가 아니야. 글을 쓰는 게. 그죠? 이 화자가 글을 쓰는 행위는 예술의 행위가 아니라 돈벌이로서의 글쓰기. 괜찮습니까? 음. 여기에서 느끼는 회의감이 될 수도 있겠죠? 회의감. 됐나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공허감과 쓸쓸함이 아니라 이 회의감 여기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아, 내가 고작해야 돈을 벌자고 지금 그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돈을 벌어요. 자, 어느 것은 어린 것의 공납금. 그렇죠? 어느 것은 가난한 실향때.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돈. 됐죠? 여기 세 개 묶어두시면 형사구조의 반복이죠. 어느 것은 어쩌고, 어느 것은 저쩌고. 됐죠?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해 반복 또는 유사한 식구의 반복 할 수도 있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가족들이 먹고 살잖아. 괜찮습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감이죠. 음, 무게. 이걸 드러내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 실향 때는 뜻풀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음, 가스비랑 식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비랑 식비. 됐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음,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지금 글쓰기로 돈을 벌고 있네요. 내려갑시다. 자, 밤 1시 혹은 2시 용변을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됐죠? 이 늦은 시간까지 그렇죠? 이 늦은 시간까지 글을 쓰고 있네요. 힘겨운 삶이 보이네. 화자의 힘겨운 삶. 됐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아래층은 단칸방이래요. 됐냐? 단칸방에서도 알 수 있죠. 아, 가난하구나. 궁핍한 삶. 그죠? 아래층 그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잠을 자고 있대요. 그때 서글픈 것에 저 무심한 평안함. 서글픈 것 네모 하나 칠까요? 음. 무심하고 평안하게 자고 있는 내 자식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처지 속에서 내 자식들에게 뭐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 해주지는 못할 거 아니야. 거기에서 느껴지는 아버지로서의 죄책감, 미안함, 그렇죠? 또는 또 안쓰러움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어, 가난한 처지에서 자식들에게 느끼는 미안함, 그렇죠? 죄책, 책임감, 안쓰러움 뭐 이런 걸 지금 드러내는 구절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자, 나왔네요. 탄식의 어조까지 나왔네요. 영탄적 어조. 연탄적 어조를 통해서 탄식의 정서를 지금 드러내고 있네요. 아, 나는 층층계를 밟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간다. 괜찮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보세요.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덧붙어 있는 요 맥락. 됐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괄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쳐 내려오는 고개사 있죠? 어, 고개사. 그러니까 이 고개사가 실제로 뭐 화자가 고개사를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신의 모습인 거야. 가장인 아버지를 고개사에 비유한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연결해 보면 일단 지쳤다. 그렇죠? 지침. 고단함이 되겠죠?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사다리를 밟고 내려오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괜찮습니까? 이 사다리를 밟고 내려오는 모습 얼마나 위태로워 보여. 괜찮습니까? 위태로움. 그렇죠? 아슬아슬 생계를 유지하는 그렇죠? 그 모습인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자, 고개사가 단순히 사다리를 밟고 내려오는 그 모습인 것처럼 내가 원고지 위에서 사다리 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 맥락으로 대응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되니? 정리되니? 그죠? 그러니까 고개사가 정말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고개를 부리는 것처럼
됐죠?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나는, 그렇죠? 원토지 위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사다리를 타고 지쳐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고맥락인 겁니다. 아이고, 고개사의 비유. 됐죠? 말을 쓰다 말았네요. 됐죠? 여기까지. 두 번째는 내려갈게요. 내려가도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끝. 그렇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은 아니죠. 생활의 막다른 골목끝. 정말 그 궁지에 몰린, 그렇죠? 그런 생활에서 그 끝에 놓인 이 짤막한 층층길을 올라와서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그렇죠? 내 얼굴을 보는 거죠.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 지금 막다른 골목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막한 심정인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 거울이 아니죠. 유리창. 그죠? 이 유리창을 통해 바라본 내 모습.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라는 것이래. 괜찮습니까? 그냥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이래. 그죠?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는 화자의 내면 심리 집어넣을 수 있죠. 어떤 심리? 니까짓 게 이런 거죠. 니까짓 게 아버지라고 이런 거죠. 괜찮습니까? 내가 자식들한테 해주는 게 뭐 있다고. 이런 심정일 거 아니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조적 인식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자책감이 되는 거고 자괴감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음. 자, 다음 장면 갈게요. 나의 어린 것들은 외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방에서 요 외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방 요거 있잖아. 이게 지금 살고 있는 그 적산가옥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 적산가옥에서 날무처럼 포름 쪽쪽 얼어 있구나 라고 얘기하죠. 여기 날무처럼 그 무처럼 생무 있잖아. 생무 생무처럼 얼어 있구나. 별다른 거 없습니다. 추위에 떠는 자식들의 모습 안타까움이고요.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 본문을 정리하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화자가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자신의 지금 삶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고, 그렇죠? 자책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 있지만 괜히 상상 덧붙여서 극복 의지 이런 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버텨나가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반드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학에서 상상력만큼 지금 이거 되게 말이 이상한 건데 문학에서 상상력 그러니까 문학 그래 이렇게 말을 좀 수정합시다. 문학의 문제를 풀이하는 데에 있어서 상상력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어, 문학을 감상하는 데에는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객관식 선택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선 상상력이 가장 위험해요. 그렇죠? 자, 다음 거 아예 정리 같이 합시다. 동그라미. 그렇죠? 이 동그라미 좀 시 재밌어요. 어, 시 재밌어요. 그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쪽 이제 만약에 시골이 이렇게 지방이거나 그 친가 외가 시골집이 이제 외가나 친가 쪽이 시골에 있어서 뭐 사투리를 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계시면은 뭐 조금 익숙할 수도 있어요. 어,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자, 먼저 틀만 좀 잡고 들어갈게요. 얘도 통사구조 반복이 있어요. 음. 미리 좀 잡고 갈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뭐뭐뭐뭐 하는 말이 뭐뭐뭐뭐가 된다. 요게 계속 반복돼요. 뭐뭐뭐뭐 하는 말이
뭐뭐뭐뭐가 된다. 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두 번째,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온가, 강가, 장가, 상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 이응 받침이 들어간 거 있죠. 방언을 열거해요. 물론 이제 어머니의 말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어머니의 말을 인용하다 보니까 그래요. 어머니의 말을 인용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사투리를 썼거든. 그 방언이 계속 이제 열거가 되는 거야. 됐죠? 당연히 이런 것도 이제 운율감 있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사투리잖아. 그냥 이응자가 아니라 방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응자가 붙은 거니까 향토성, 그렇죠? 친근감 이런 거 될 수도 있다고. 괜찮습니다. 야, 이응, 이응. 문법적으로 또 이걸 굳이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올림소리가 들어간 방언을 열거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음. 벌써 거의 다 까먹었을 거예요. 이런 의문 파트에서 정리했던 이런 개념어들. 어, 특정 의문이 들어갔다도 될 수 있겠죠? 음. 뭐, 요 정도 일단 틀 잡아놓고. 왜냐면 본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 요거 일단 잡고 들어가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내용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됐죠? 어머니의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올 겁니다. 밑에 가시면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온가, 강가가 되고 됐죠? 음.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됐죠?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댕가 하기에 장가 가는가? 라는 말은 장가 간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낳은가가 된다. 됐죠? 열거한 겁니다. 그냥 끊어만 놓고 넘어갈게요. 끊어주시고 됐죠? 끊어주시고 끊어주시고 됐죠? 별 문제 없죠? 됐습니까? 어머니의 방언 열거한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뭐 별거 없죠. 어머니 받침자 이응을 넣어서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말씀. 다음 갈게요. 자, 강가, 난가, 단가, 랑가, 망가. 됐죠?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됐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그죠?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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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울림 소리가 계속 반복되죠. 자,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응자는 그냥 이응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이응인 거야. 계속 이어서 볼게요. 어머니의 삶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게요. 어머니의 말 속에는, 그렇죠? 어머니의 삶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거야. 실제로 어머니도 이런 삶을 살았거든. 뒷부분에 나오는 거지만. 계속 갈게요. 자,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자, 해코지 한 번 안 했다. 됐죠? 이게 어머니가 살았던 삶이에요. 그리고 일생을 흙 속에서 살았대요. 됐죠? 평생을 일하시면서 남에게 싫은 일 안 하면서 이렇게 사셨고요. 자, 무장 허리가 야 여기 무장 이거 그냥 그 더욱이라고 바꿔주세요. 더욱의 방언이에요. 자, 더욱 허리가 굽어져서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그 C자 모양으로 허리가 굽었다고. 허리가 굽은 모습이야. 허리가 굽은 모습. 그렇죠? 허리가 굽은 모습이 된 몸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오케이.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어머니의 삶의 태도죠? 됐나요?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는다. 평생을 흙 속에서 산다. 가진 것을 퍼준다. 그렇죠? 자, 머리가 발에 다 둥그러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오케이. 여기 부분도 나오죠. 그러면 여기 살리는 것들. 쉽게 얘기하면은 자식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내포된 의미가 있는 거죠.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거. 헌신과 사랑. 그렇죠. 됐습니까? 자, 결정적인 문장 하나 나오네요. 내려가서 정리하면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됐죠?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자,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자식을 위한 헌신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자식을 위한 헌신의 삶이 2번 어머니의 사투리 속 받침. 요 형태로 나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 괜찮습니까? 어, 그렇죠? 맨 처음에 나왔던 강가, 난가, 단가 요거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그냥 말버릇이 아니에요. 됐죠? 이 화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화자의 생각에는 어머니가 자꾸 밑에다가 이응 받침을 붙여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어머니가 살아왔던 그 삶, 그죠?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이런 삶의 태도가 투영된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어머니는 한사코 오순도순 살아라 라고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동그라미 4개를 쳤잖아. 그렇죠? 동그라미 4개를 쳤잖아. 결국 이 어머니가 당부했던 이 삶의 태도가 결과적으로는 종합해보면 뭐가 되는 거냐? 동그라미처럼 모나지 않은, 그렇죠? 원만하고, 그렇죠? 원만하고 배려하는 삶, 그렇죠? 이런 삶의 태도를 말로 이제 드러낸 거죠.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됐죠?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거죠. 수미상관이네요. 그렇죠? 첫 번째 연에 나왔었죠. 어머니의 사랑을 강조하고요. 물론 원만한 삶, 그죠? 어머니의 삶의 태도였던 그 원만한 삶, 중요성 강조하는 것까지. 괜찮나요? 음. 받침자에 이응을 넣어서 말씀하시는. 참 이런 시들은 보면은 좀 발상이 독특하죠, 확실히. 시인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됐습니까?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 내포된 의미를 조금 판단하는 게 중요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층층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놓고 얘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지금 이런 현실에 놓여 있고 그때 내가 이런 정서를 느끼고 있고 그쵸? 근데 이제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상징적으로 그쵸? 나타난 거니까 이런 거를 보실 때 조금 선택지를 넓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두 작품 마무리합시다.